당장의 이런 지표들보다 이런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뭘 봐야 되냐면요. 바로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내 집 마련할 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바로 출생률 역대 최저라고 하고 인구는 감소한다는데, 그리고 이미 주택은 너무 많다는데, 연배가 많은 분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숫자만 늘어가는데 부동산 투자 해도 되나요? 빈집만 많아지는데 해도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빈집 때문에 골목을 썩고 있다는데 과연 주택 투자,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투자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가공자료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 통계자료를 보면서 한번 제 생각들을 전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출생률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 내 집 마련해도 되나요? 내 집 마련 과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부메이커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인구 감소, 출생률 저하, 물론 중요한 지표긴 하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첫집 마련하시고 서울 수도권 핵심지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출생률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출생률이 지금 0.8명이 깨졌대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전년도 출생 인구가 지금 20만 명이 깨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는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만 명이 깨지면 너무 슬픈 거죠. 왜냐? 지금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친구들이 약 4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지에서 지내셔야 되는 관점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점들을 더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역대 최저라는 말, 그리고 인구 감소 시작한다는 말,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니까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께서 이 지표를 먼저 볼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영상을 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같이 나오게 되는 게 주택 보급률 얘기입니다. 주택 보급률 100% 넘는데 집이 이제 부족하지가 않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가 아니야. 이제 집값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정보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면 팩트를 정확히 못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사라지나요? 네, 맞아요. 사라져요. 언젠간 사라지는데 그게 208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혹은 몰라요. 다시 또 인구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정책들을 잘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금 당장에는 0.8명이 깨졌지만 프랑스처럼 1.8명대로 다시 올라가거나 일본처럼 1.2명, 1.3명대로 다시 올라가거나 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사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뭔가 열심히 살아서 자산 축적 잘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사라진다는데? 이민 간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네. 저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게 저출생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좀 유독 심하죠.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지금 오히려 더 선진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프랑스나 미국, 영국, 독일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출생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랐고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잘 못 써온 것들을 다듬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엔 필연적으로 이제 이민 정책도 같이 더해진 것들이 한몫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인구 구조와 관련된 정책들을 잘못 짜왔잖아요. 이걸 이제 인정하고 나라에서도 이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조속히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당장의 이런 지표들보다 우리는 인구 숫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요. 바로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세대분리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년이 돼서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지방에 살고 있다. 근데 자녀가 서울 수도권으로 대학을 갔어요. 서울 수도권으로 취업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하게 되죠? 자취를 하게 됩니다.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자취를 하게 되겠죠. 혹은 사택 마련한 곳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한 명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탄생하는 거 바로 새로운 세대죠. 그게 바로 세대 분리입니다. 새로운 가구 숫자가 하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수 감소와 혹은 출생률 저하와 관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나나요? 성년자들이 탄생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조금 다르구나.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것과 현실적인 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걸 하나하나 볼게요. 이거는 국가통계자료입니다.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지금 기준의 대한민국 인구는 5,175만이래요. 많죠? 네, 이대로 지금의 출생률로 그대로 2070년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숫자는 3,60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과거 1960년대에 우리나라 2,5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때는 인구 구조가 어땠나요? 네, 생산 가능 인구가 훨씬 높았죠. 피라미드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대 가능성이 높았고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 가능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인구 숫자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성장의 기조를 달리기 너무 힘든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기 노령화 지수로 보면 726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렵네요. 부디 정책을 잘 써서 이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표도 지표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당장 앞으로 5년 동안 세대 분리가 예정된 인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실제로 올해 2024년 기준에서 20세가 되는 인구가 49만입니다. 이들 전부가 서울 수도권 핵심지로 오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중에 9만은 이미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9만을 제외한 40만 중에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도 일부에서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오거나 서울로 학교를 올라오면서 이들이 원하게 되는 건 뭘까요?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 먼 걸음을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 먼 걸음을 통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취방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세대 때는 우리 1980년대, 90년대 때는 정말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정말 새빵살이 힘든 곳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세 성년이 된 친구들의 많은 비중은 이미 아파트 생활을 경험합니다. 이미 공동주택 빌라에서도 좀 깔끔한 빌라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 부모님이 손잡고 와서 집을 구해줄 때 과연 정말 안 좋은 집 막연하게 구해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전세 사기 막 일어나니까 전세도 아무 집 못 구해주죠. 왜? 큰일 나잖아요. 돈 날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좋은 집,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집들, 자녀분들이 원하는 집들 퀄리티 수준을 따라가려면 주거비용 만만치 않겠죠. 근데 그런 주택들이 숫자가 여유 있게 있냐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핵심지에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그 위치에 과연 주택 숫자가 안정적으로 보급될 만큼이 있나요? 저는 그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출생률, 인구 숫자, 고령화 비율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자료를 따지면 앞으로 5년간 이 연령들, 성년이 되는 연령만 해도 숫자가 280만입니다. 이들 중에 10%만 서울 수도권 핵심지로만 와도 28만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통계자료 중에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유의미한 지표로 봐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살펴볼게요. 그게 바로 서울의 가구 수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가구 숫자가 408만입니다. 이 408만이 2030년 됐을 때 412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감이 4만 2천 가구가 늘어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4만 2천 가구가 더 해줘야, 더 늘어나 있어야 그래도 썸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자르면 어떻게 되죠? 네, 주거비가 더 들겠죠. 왜? 모자른데 수요층은 늘어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558만의 지금의 가구 숫자가 2030년까지 경기도는 더 가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요. 지금 기준일 때 약
111만 가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경기는 그나마 땅이 좀 넓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선택지가 있으니까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거는요. 서울시에서도 무언가 정책을 쓸 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부족한 가구 수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지표들이 다 뭐에만 집중되어 있냐면, 나라에서도 발표하는 지표들이 다 뭐에만 집중되어 있냐면 단순한 숫자만 얼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안정적으로 5만 가구,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20만 가구, 3기 신도시 열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뭐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량적인 숫자 지표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량적인 지표로만 접근해서는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심리를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이, 매수 수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숫자 내뱉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어지는 주택의 퀄리티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나한테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부동산 심리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량적 지표로만 접근해서 무언가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우리 지금 매수 대기자들 혹은 주택 수요층으로 다가올 이들을 부동산 심리를 막연하게 잡아둘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량적 지표로만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에 갖고 싶은 형태의 집들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냉철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를 도움을 위해서 민간업자들한테도 더 열어주고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리가 일부는 해소될 거예요. 헌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급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과연 될까요?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시장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업자가 같이 공급해주지 않는 한 공공에 의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로는 절대 잡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50%의 건축물이 30년 됐다고 해요. 2024년 올해 기준이 되면 지금 몇 프로가 나오죠? 61.8%가 30년 됐다고 합니다. 2027년이 되면 64%가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의 많은 주택들은 이미 너무 노후화됐어요. 이미 너무 나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서울이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때 막연하게 너무 막 때려지어서 주택 보급을 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을 탈피를 하려면 새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부과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풀어줘도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많은 기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날려버렸어요. 재개발, 재건축 다 막았었죠. 약 10년간 100개 사업장을 전부 다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리고 밀려서 이제는 뭔가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은 어때요? 건축비 인상됐죠. 금리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노후주택 비율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진행되는 사업장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는 사업성이 나올까 말까? 이 사업성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 떨어지니까 주택 보급률 102%가 넘었고 103%에 육박하는데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망설이신다고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의 자료만으로도 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한 상계동, 반포동, 오륜 잠실 7동 이런 곳들은 다 30년을 초과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의 많은 주택들은 너무 노후도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불편한 주택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서울은 자가보유 비율이 너무 낮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울은 50%가 채 안 된다고요. 실제로 이 자료에 의하면 20년 기준으로 자가보유 비율이 42%, 2010년에 비하면 자가 비율은 1% 증가했어요. 2010년에
약 41%였던 게 지금은 42%래요. 아직도 자가 보유 비율이 너무 낮은 게 서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계속 소형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만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들이 판단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퀄리티가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층들의 퀄리티와 일치할까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세대 분리가 일어나는 세대는요, 적어도 내 공간과 내가 별도로 있는 내 운동 공간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 내 옷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1.5룸에서 2룸을 원하는데,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저렴주택은 뭐냐면요,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을 복층형으로 지어주겠대요.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눈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게다가 공유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코리빙 형태를 또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현실과 좀 안 맞는 형태로 추진되고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과 실제 현실 속에서 흘러가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바로 지난번부터 많이 강조드렸던 사실과 느낌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흘러나온 뉴스들, 해주시는 말들에 의해서 내 느낌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현실 흘러가는 거를 명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면밀히 한 번 더 분석하지 않고 그거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느낌으로써 판단해서 사실을 오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표들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지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유보하는 일은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좀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그날까지 부메이커 채널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부족함이 많지만 실제로 현장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저 또한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찾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